뉴욕 JFK 국제공항. 그날 오후 입국 심사장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관광객과 출장객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소녀가 정체불명의 시선을 받으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깊게 눌러 쓴 모자, 검은색 후드 집업, 맨발에 가까운 운동화. 평범하지 않은 차림새였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동시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진. 17. 태권도 공인 4단.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폭력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서 있는 그녀는 무기력한 도망자도 어리광 많은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등 뒤로 단단히 조여 맨 백팩 하나에 무언가를 품고 미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입국 사유를 묻는 질문에 짧게 기술 연수라고 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감출 수 없는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2명의 남자. 미국 국토안보부 요원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바지 주머니 옆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요청으로 유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고 아직 체포영장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사대를 지나 출구로 향하던 유진 앞을 가로막은 건 공항을 어슬렁거리던 체격 좋은 남성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깨를 부딪히며 욕설을 내뱉던 그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자기 앞에서 비켜나지 않자 조롱하듯 밀쳐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숨에 그의 팔을 꺾고 반대 손으로 균형을 무너뜨리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실전이었습니다. 구령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수십 번은 시뮬레이션 해본 것처럼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사건은 곧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관광객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SNS로 전송되었고 공항에서 불량배 제압한 아시아 소녀라는 제목과 함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매체에 떠올랐습니다. 누구는 영웅이라 칭했고 누구는 불법 체류자라 의심했습니다. 그 시각 한국에선 다른 뉴스가 조용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고등학생 폭행 사건의 중심 인물. 기술 해킹 및 발명 특허 도용 논란. 소녀 천재. 범죄자. 진실은 어디에? 공항 CCTV 영상은 미국 내 법무부 정보망에 공유되었고 며칠 전부터 그녀를 추적하고 있던 몇몇 기관들은 이 영상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은 충돌이 자신을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진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선 이 정도의 소란쯤은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임시 보호소로 이동되었습니다. 보호소의 벽에는 낡은 책장이 한켠에 놓여 있었고 유진은 그 책장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권의 영어 원서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책장을 넘기며 의미를 새기려 애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와 숨 돌릴 틈도 없이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된 싸움 앞에 그 어린 손끝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 위한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의 첫날은 고요했습니다. 유진은 말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녀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묻는 이도, 왜 미국에 왔느냐고 캐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의 돌발 행동과 정체불명의 경력은 이미 그녀를 일반 청소년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안쪽, 벽면 전체가 흰색 페인트로 덧칠된 상담실에서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공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펜 한 자루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쪽 페이지에 익숙한 숫자와 기호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그녀만의 언어였습니다. 고등학생의 수학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알고리즘 구조가 그녀의 손끝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동시에 되풀이된 훈련처럼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회로 설계에 성공했습니다. 학교 과학 경진 대회에 나가 무선 전송 장치를 선보였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박성철 교수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유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디어가 군사보안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자금이 흘러들었고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어른들이 하나둘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저 자신이 만든 기술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의에 부르지 않았고 기술 문서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 자기가 만든 것을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노트북에서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연구 과정, 설계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모두 백업해뒀다고 안심했던 그녀는 몇 시간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급생 폭행 및 연구소 기밀 유출 혐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모든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교는 그녀를 퇴학 처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그녀의 얼굴과 이름을 퍼뜨렸고 언론은 소녀 발명가에서 소녀 가해자로 보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 유진은 단 하나의 가방만 챙겼습니다. USB 하나, 노트 몇 권, 낡은 태블릿과 모친의 유골함.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짐 안에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소 생활은 일정했습니다. 아침 8시에 기상, 오전엔 상담 프로그램, 오후엔 언어 교육. 하지만 유진은 매일 저녁 손에 쥔 노트를 꺼내 어디에도 없는 코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복원 작업이자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감추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다시 꺼내어 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꺼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은 자신이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을. 보호소의 저녁은 늘 고요했습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고 방마다 불은 오후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유진은 늘 침대 머리맡에 노트를 펼쳐두고 작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코딩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건물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경비원은 일반적으로 운동화를 신었고 그런 구둣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방 문틈으로 흘러든 미세한 빛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잠시 후 복도 쪽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출입 기록에 없는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직원들이 소란을 피우며 복도를 오갔고 유진은 짐작했습니다. 자신을 겨눈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감시 카메라는 일부 구간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열흘 전부터 시스템 점검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됐고 출입 기록에는 기술 오류라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장은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했지만 유진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숨겨둔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엔 그녀의 원천 알고리즘 외에도 자신이 몰래 녹음해뒀던 통화 파일 몇 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박 교수와의 연구 대화 중 일부였고 그중 한 통화에서 박 교수는 기술을 우리가 먼저 특허화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의 주인은 국내 유명 방산업체의 이름과 겹쳤습니다. 유진은 그동안의 퍼즐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된 시점, 데이터가 사라진 날, 그리고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던 그 시간들까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실체가 이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성철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려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메일조차 추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대신 종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보내는 주소는 보호소 담당 직원의 사서함을 이용했고 내용은 짧고 조용했습니다. 교수님, 진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날 밤 누군가의 그림자는 다시 보호소 울타리 너머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진은 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보호소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고 직원들은 교대 시간 사이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의 방 앞.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진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습니다. 기이한 정적이 귀를 때렸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분명한 숨소리 하나가 문 바로 너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겨있던 문은 덜컥거리는 소리 끝에 멈췄고 누군가 작은 기계를 꺼내 무언가를 대고 있었습니다. 딸깍. 자동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유진은 순간적으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입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 그의 손에는 작은 라이트가 들려 있었고 반대 손엔 압축된 포장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누군가를 끌고 가기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유진의 침대 위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 아래에서 나온 건 그녀가 만든 가짜 머리카락 뭉치와 쿠션 조각들이었습니다. 남자의 동공이 좁아졌고 뒤를 돌아 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유진은 침대 아래에서 나와 뒤편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미리 풀어둔 창문은 소리 없이 열렸고 그녀는 2층 높이에서 간이 매트리스를 깔아둔 쓰레기장 뒤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팔꿈치를 찧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몸을 일으켜 건물 옆면을 타고 구내식당 뒷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탈출 도구가 있었습니다. 직원 식사 시간에 훔쳐둔 카드키, 병원용 백팩, 그리고 외투. 구내식당을 빠져나온 유진은 지하 기계실을 통해 배수로와 연결된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수구는 좁고 냄새났지만 그 길만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엎드린 자세로 기어가며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전진했습니다. 배수로를 지나온 끝에 도달한 곳은 센터 외곽 철조망 너머였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옷은 흠뻑 젖었고 무릎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은 유진은 인근 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없었고 대신 조수석에 놓여있던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GPS 버튼만 누르세요. 목적지는 입력돼 있습니다. 박성철 교수였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량은 자동 주행으로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한 그 소음 속에서 그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꺼내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박성철 교수는 어둠 속에서 연구소 외곽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창을 내려보니 창고처럼 변해버린 제3기술동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이 건물 안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그중 가장 빛나던 기억은 유진과 함께 회로 설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증거를 훔치러 돌아온 도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년 전 그가 몰래 설치해둔 구식 우회 터미널은 아직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단말기는 정기 백업 서버에만 연결되며 한번 접근하면 자동으로 로그가 남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장비였습니다. 그는 폐기된 출입증을 사용해 지하 보안문을 통과했습니다. 다행히도 카드 인식기는 여전히 예전 시스템 그대로였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문이 열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미널 앞에 앉아 전원을 켜자. 낡은 모니터 화면에 로딩바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치 기계의 호흡을 따라 숨을 조절하듯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관리자 패널에 접속했습니다. 회로 초안 파일, 회의록, 알고리즘 로그를 검색했지만 결과는 모두 삭제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지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폴더 구조를 훑어내리다 이름 없는 로그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TMPSYSJOURNAL423. 확인해보니 백업 중 에러로 남은 시스템 캐시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과거 회의록 파일들이 삭제되기 전 존재했던 경로와 이름, 심지어 삭제한 사람의 사내 아이디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삭제자는 당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던 이창수. 그가 유진의 기술에서 이름을 지운 장본인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손끝을 말아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앗아간 공범이었단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삭제된 회의록 파일의 원본 경로를 수동으로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디렉토리 하단에 숨겨진 압축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유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감추는 자에게 가장 무섭다던 그 말. 그 말을 영문 이니셜로 입력하자. 잠금이 풀리며 압축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2019년 5월 회의의 실제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유진의 설계를 기업 명의로 출원하기 위한 논의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의 이름을 빼야 한다는 말, 이창수가 제안서를 어떻게 조작할지 설명하는 목소리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외장하드를 연결해 그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끄는 순간 터미널 위쪽 모션 센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건물 내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시스템을 종료하고 케이블을 뽑은 뒤 백업실 철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층 위 복도에서 보안 경비원의 무전기가 들려왔고 그는 철제 캐비닛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그 몇 초 동안 박 교수는 손에 든 하드가 그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는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지나간 후 그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렌터카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 밖으로 나와서야 그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의 손에는 진실의 조각이 담긴 작은 검은 박스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진을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거짓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제4호 법정. 법정 안은 냉기마저 감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양측 변호인단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세계적 방산기업 아사가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석으로 불려진 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천천히 입장한 한유진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선서를 요구했고 유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처럼 머릿속을 스친 건 기숙사에서 그녀를 침묵시켰던 교내 자문위원, 거짓 기사로 몰아세운 언론, 그리고 침묵했던 어른들의 등뼈였습니다. 유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검사 측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당시 귀하가 제출한 설계 도면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습니까? 유진은 준비한 도면 원본을 꺼냈습니다. 노트 한 권. 그녀가 15살이던 해 밤을 새우며 기숙사 바닥에 앉아 직접 그린 1차 회로 설계였습니다. 손때가 묻은 페이지, 붉은 펜으로 수차례 수정된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공개한 특허 파일 속 구조와 0.01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회로 패턴이었습니다. 유진은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도면은 제가 3년 전 과학영재 캠프 당시 교수님에게 처음 제시한 회로 초안입니다. 그 후 수정사항은 2회에 걸쳐 진행됐고 당시 실험실 메인 서버에 업로드되었지만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노트 이미지와 피고 측 특허 문서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공식 특허 문서에는
계량형 알고리즘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 핵심 구조는 유진의 도안과 단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지 이름뿐이었습니다. 소유권도 권리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 설계는 당시 내부 인원이 공동 기여한 자료입니다. 개인의 설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문서화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은 손을 들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박성철 교수가 밤새 확보해온 회의 음성 파일. 회의 중 이창수가 유진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이름을 삭제하고 기업 명의로 출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실제 녹취였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청중을 제지했고 녹취를 확인한 뒤 음성 파일 전체를 재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빼. 우린 그냥 외부 자문으로만 표시하면 돼. 이거 잘만 정리하면 단독 출원도 가능하겠지. 침묵.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진은 눈을 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은 누구보다 침착했고 법정 안의 공기조차 그녀의 증언 앞에 무거워졌습니다. 검사 측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사실을 밝히는가? 유진은 말했습니다. 15살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지워지고 제가 만든 것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탐욕과 침묵 위에 망치를 내리친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은 설계 노트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본 서류와 필적 감정, 시간 기록이 포함된 USB도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무게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의 소녀가 모든 거짓과 배신을 증언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진술이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의 포털 메인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 아사, 그리고 해당 기업의 기술 출원에 유진의 이름이 누락된 배경에 전직 과학기술부 장관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자료는 단순한 설계 도면의 도용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만든 알고리즘이 미성년자 시절 이미 기업에 판매된 정황, 그 거래를 승인한 공공연구원 내부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회의 뒤를 바치고 있었던 국회의 모 과학기술위원장의 승인 서명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박성철 교수가 법정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위원회 내부 이메일과 음성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록 속 한 문장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술이 뛰어나긴 한데 여자아이 이름 들어가면 신뢰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 문장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꿈과 이름을 지우기 위해 온 나라의 제도가 입을 맞췄던 공모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영방송 뉴스에서는 유진의 도면이 기업의 등록 특허와 완벽히 일치함을 분석한 보도가 방송되었습니다. 사회는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줄 한 줄 그려낸 소녀의 도면이 어떻게 이름도 없이 가치도 없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올라왔고 유진의 고등학교 시절을 아는 교사,
친구들까지 나서 그녀의 진실성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퇴한 이는 당시 과기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이어 모 재벌가 회장의 차남이 불법 로비와 허위 계약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전직 국회의원, 기업 이사진, 심지어 학계와 언론계 인사까지 줄줄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침묵했던 이들, 지켜보면서도 도왔던 이들, 모른 척 넘겼던 이들까지 하나둘씩 진흙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조용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박성철 교수와 함께 작은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자신의 기술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사과하든 누가 처벌받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노트를 펼쳐 구석에 작은 글씨를 하나 남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는 기술이 하나쯤은 있어도 되겠지요. 그 말은 마치 모든 억울함을 담담히 넘긴 한 사람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대한민국 전체가 귀 기울이게 만든 가장 조용하고도 강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서울대학교 공학관 대강당은 조용한 기립박수로 채워졌습니다. 국제청소년 발명대회 특별 세션의 마지막 연사. 이름이 호명되자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나온 사람은 여전히 작고 마른 체형에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한 시선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한유진.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발명한 기술은 HY-코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국제기술등록원에 정식 등록되었고 그 알고리즘은 미국 MIT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국방정보 암호화 시스템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유진의 이름을 대신한 타인의 명의는 없었습니다. 그 기술이 태어난 곳도 성장한 이유도 그리고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도 이제는 모두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유진은 원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조용히 강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처음엔 우습게 보였고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연장은 숨을 죽였고 그녀는 웃지도 않았지만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감정이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강당 안에는 조용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고 나오는 길, 한 중년의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진의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없이 유진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말 믿어줄 걸 그랬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외면한 어른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언론 인터뷰를 단 한 곳에서만 수락했습니다. 기억하나요? 그녀의 누명을 그대로 내보냈던 바로 그 신문사였습니다. 인터뷰 말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노력만큼은 지워지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그 말은 수많은 재능 있는 이들이 숨죽여 살아가던 작은 연구실, 교실, 보호소 안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울의 작은 스타트업 빌딩 한편엔 한유진 테크랩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실내엔 오래된 실험기구와
직접 그린 설계 노트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직접 만든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자신의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며 천천히 그러나 뚜렷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녀는 무엇을 꿈꾸는지 세상은 이제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이 진실은, 그리고 이 길은 분명히 한유진의 것이었습니다.